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8월 안에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구 절반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영국이 여행객을 통제하는 등 국경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인도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기업 컴퓨터를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테러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방산과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중국 기업도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31개 기업에서 59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만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령층 백신 예약률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예약률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고 일상 회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6월에는 700만 명이 넘는 분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상 반응 신고 건수 증가에 대비해 민원 대응 인력과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 조사를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 대부분이 실제로 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약자가 실제 접종을 하는 비율은 99.8%라며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등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 한때 1.8%까지 올라갔던 치명률이 이번 달 들어 1.3%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위중증 환자가 더 감소하고 치명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병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맞는 코로나19 백신을 기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이 12주까지 길어서 9월 중순이 돼서야 접종이 완료되기에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접종 간격이 각각 3주와 4주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의 접종 계획을 조정해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60에서 74세 고령층 일반인 접종 사전 예약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사전 예약도 진행했으며 이들은 당초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중 접종 대상은 총 37만 5,193명이며 이 가운데 82.4%인 30만 9,056명이 사전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접종 계획 조정에 따라 사전 예약자들도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 70만 명과 함께 여름방학 중에 접종받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87만 7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이번 물량은 상반기 도입되는 마지막 아스트라제네카 직계약 백신으로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백신은 우선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입고된 뒤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등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계약 물량 2천만 회분 가운데 881만 3천 회분이 우리 측에 인도됐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자는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79곳은 이번 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고 경로당도 1,400여 곳이 운영 중이며 나머지 2,000여 곳도 순차적으로 재개관합니다. 영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백신 접종 선도국입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자가격리를 도입하는 등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이 포르투갈을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녹색 국가 그룹에 넣은 지 한 달도 못 돼 다시 빼서 황색 국가에 올렸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돌아올 경우엔 열흘 동안 격리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당국은 이 조치는 오는 8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되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 positivity rate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last review in Portugal. And the other is that there's a sort of Nepal mutation of the so-called Indian variant, which has been detected. 아울러 이집트와 스리랑카, 바레인 등 7개국은 자국민 외 입국 금지인 적색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적색 국가 대상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행객들의 일정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I understand, but we can't quarantine. When we come back, we've got for work, so we've just had to cancel everything. But we just literally missed the cut-off to change our flight. We have to do it within 2 hours, so we can't even get the money back. Well, because we literally heard about it yesterday, and the flight was booked yesterday. We were very, very thankful because it would have been another 10 days again, or could have been even longer. 영국은 이미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로 접종받은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해도 효능 등에 있어 결점이 없다는 독일 연구진의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라이프 에릭 잔더 연구팀은 현지 시간 3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건 업무 종사자 340명 중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이들과 1, 2차 모두 화이자를 접종받은 이들을 비교한 결과 교차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효능 또는 소화에 있어 결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소화되는 정도나 면역 반응은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했을 때와 같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샤리테 병원의 이번 중간 연구 결과는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의 기원이 동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연구소 유출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3일 CNN 방송에 출연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된 자신의 과거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버즈피드 뉴스 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에서 6월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들 이메일 중에는 미국의 비영리 기구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에 자금을 댄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임원이 지난해 4월 파우치 소장에게 자연 기원을 뒷받침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가장 가능성 높은 기원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다른 기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게 연구실 유출이었을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항상 말해왔고 오늘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695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예약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휴가가 발의가 되는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400명대를 보였는데 물론 그동안 주말 휴가가 나타난 요일에서는 한 500명대 수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 데이터로만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듯이 연 이틀 최근에 600명대 후반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이후에 700명대 안팎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이 적어도 30% 전 국민의 30%를 넘어서기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에서는 2.5단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 변이 바이러스 등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면 오히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정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교육부에서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제한 등교를 하다가 갑자기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 등교를 실시할 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방역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시험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은 현 단계에서 가장 1차적으로 하는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교율이 48%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67%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실제로 등교 수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방역 조치나 어떤 강화 조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취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없이 갑자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점차 단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방역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작년도 학업 성취를 평가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급격하게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단계별로 그러니까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계별로 확대하면서 보완 조치도 함께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기숙학교에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 사용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위음성, 위양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둘 중에서 위양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음성인데 감염되지 않았는데 양성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반면에 위음성이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감염이 됐는데 자가검사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인접해 있는 어떤 그부나 친구들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가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증상이 완화가 안 되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친구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제한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백신 접종에 관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대상으로 예방접종 최종 예약률이 80.6%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좀 안심해도 될까요? 일단 뭐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일단 80%대의 사전 예약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50% 안팎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네. 비해서는 한 30%포인트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정도 수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단 면역의 기준인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이 확인됐는데 모두 화이자 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혹시 백신 어떤 종류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백신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백신 종류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임상시험 단계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 같은 경우에 94~5%대의 어떤 예방률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돌파 감염이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9건 발생한 건수의 전체가 다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온 이유는 예. 특히 연령대가 7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 자체가 건강한 성인보다는 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항체 형성률이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백신의 종류라기보다는 일단 대상자의 면역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한 번 더 백신을 접종하는 이 부스터샷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13% 정도인데 그 얘기는 국민의 많은 대다수가 아직 접종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접종의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백신을 맞는 거에 보다 집중할 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 검사를 해서 항체가 얼마큼 지속되는지 이게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향후에 이런 부스터샷에 대한 고민을 그때 가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거에 보다 더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부스터샷을 고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백신이 한 8천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해도 한 3천만 명분 이상이 좀 잉여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잉여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물론 보관 기간이 일정 부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스터샷으로 나중에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차라리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국민 전체의 백신 접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해도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지금 500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교차 접종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백신의 종류랑 상관없이 그 타겟이라고 하는 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타겟이 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타겟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류랑 상관없이 부스터샷을 하더라도 당연히 효능이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그동안 교차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확인을 하고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과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타겟이기 때문에 종류랑 상관없이
교차 접종을 해도 효능은 분명히 발휘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특별한 이상 반응만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교차 접종을 허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독일의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화이자를 비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동일할 효능이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플랫폼 자체가 2차 접종의 효능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스트라보다는 아스트라 또는 아스트라 화이자 이렇게 접종하는 거는 무방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독일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접종 기간을 한 10에서 12주로 했거든요. 네. 이 경우는 줄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데노바이러스 그 전달체 자체가 타겟의 항체 생성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간을 늘려놓은 것뿐이고요. 만약에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간을 4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차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남겨주셨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돌파 감염 같은 이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을 공식화한 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연구기관장과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피해계층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로 거친 세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상당 부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기업 서버용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SSD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이후 데이터 센터 서버 출하량 증가로 기업용 SSD 구매가 늘고 있다면서 3분기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로 출하되는 SSD의 50% 이상을 삼성 제품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파운드리의 용량 포화로 인해 일부 SSD 부품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조달 비중이 높아 SSD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미 법무부가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건데 오는 16일 있을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한 여객선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제와 예약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I tried to change my return reservation and the computer internet was not working.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최대 정육업체 JBS USA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돼 기름값 폭등과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Be very focused on this. It's a matter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미 법무부는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각 연방검찰청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워싱턴 DC의 태스크포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 찾아내고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기업의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이 16일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Biden certainly thinks that President Put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a role to play in stopping and preventing these attacks. Hence, it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when they meet in 2 weeks. 미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산과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3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일으킨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습니다. Wenn ich als Kind schon so einen Schuh gehabt hätte, hätte ich mir vielleicht ein paar Blauflecken erspart. Zum Beispiel im Winter die Schneestangen, die herumstehen und die man jetzt besser vermeiden kann und ausweichen kann jetzt, beziehungsweise Wege, wo einfach viele Säulen oder Stangen sind, die sind jetzt einfach einfacher zu umschiffen mit dem Inomec-Schuh. Ich bin selbst von Geburt an hochgradig sehbeeinträchtigt. Das heißt, ich verfüge nur über einen Sehrest von ca. 3-4% und bin damit aufgewachsen, bin damit groß geworden. Das heißt, ich habe schon sehr früh diverse Hilfsmittel ausprobiert und hatte aber nie was gefunden, mit dem ich zufrieden war. Und als ich von dieser Idee gehört habe, eine Hinderniserkennung in Schuhe zu verbauen, war ich von Beginn an total fasziniert, weil viele andere Entwicklungen sind unter anderem auch daran gescheitert, dass sie nicht alltagstauglich war. Hier vorne Ultraschallsensoren. Wie funktioniert Ultraschall? Es ist wie der Schall beim Reden. Er wird von einem Sensor abgesondert, er wird reflektiert vom Hindernis und der andere Empfänger, der Ultraschallsensor, bekommt den Schall. Und durch diese Wegzeitmessung können wir die Distanz berechnen zum Hindernis. Genau hier, dieser Ausschlag hier, ist das Hindernis, das sich vorne befindet. Das befindet sich dann ca. auf 1,50 Meter. Und das ist das visualisierte Ultraschallsignal, das unser Algorithmus empfängt. Die Messung erfolgt bis zu 4 Meter vor dem Träger. Das bedeutet, wir messen, für Langstockträger als Beispiel gesehen, messen wir 3 Meter noch vor dem Stock.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 저희가 이 스마트 라이프 코너에서 전해드렸었죠. 네. 이 NFT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 개념 이해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NFT 덕분에 트윗 한 줄이 32억 원 가량에 팔렸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특정한 가치를 매긴 디지털 자산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NFT의 적용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한 업체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이중섭, 뭐 박수근,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NFT 온라인 경매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이 업체는 실물 그림을 고화질로 스캔한 뒤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요. 이걸 이제 22개국에 동시에 온라인 경매로 팔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작품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실물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출품 예정인 작품에 대해서 위장 논란까지 나오게 됐고요. 결국 이 업체 측은 경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죠. 실제로 이 NFT 미술품은 지난 3월에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점차 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작품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방법이라든가 또 이 시장 자체의 안정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NFT 거래가 가상화폐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상가치, 가치 변화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벌써 이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국에 있는 곳곳에 해수욕장도 잇따라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 해수욕장을 찾으시려면 이 방문 절차를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장할 때 이 안심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해수욕장의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이 손으로 출입 명부를 쓴다거나 또 이 QR코드를 찍으려면 줄을 서야 되고 이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이 된 겁니다. 또 이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색이 변하게 되는 이 체온 스티커를 도입을 해서 몸에 붙이도록 했는데요. 네. 뭐 사람이 적은 일부 소형 해수욕장에서는 체온을 직접 측정을 한 뒤에 손목 밴드를 채워주고 이 밴드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이 체온 측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 지난해에는 사실 이 코로나19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한 60% 수준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이 긴장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온라인 신호등을 통해서 전국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해수욕장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행이나 모임을 하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아주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다시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접종이 기준으로 돼 있는 이 백신의 경우는 두 차례 모두 맞은 뒤에 2주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접종 완료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돌파 감염이라는 건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모두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는데요. 이 백신의 효과 차이라기보다는 이 접종 완료자의 규모가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이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현재까지 돌파 감염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87명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만 봐도 한 10,000명당 1명꼴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좀 크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해외보다는 훨씬 더 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이 백신 효과를 10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이 돌파 감염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온 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갈수록 백신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이 되면서 한 번 이상 이 백신을 맞은 고령층의 경우 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등의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7월부터는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 11억 원을 주는 이 백신 복권을 도입을 했는데 예. 실제 이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 백신 복권 덕분에 접종자가 무려 33%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주들도 앞다퉈서 이런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콜로라도주는 이 백신 접종자 중에 5명에게 각각 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도 이 추첨을 통해서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준다거나 또 이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살인적인 집값으로 유명한 곳이죠. 홍콩의 경우는 이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걸었는데 네. 접종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1등에 당첨이 되면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접종을 마친 주민을 추첨을 해서 매주 이 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고 있고요. 또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에게 쇼핑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뭐 어떤 제재나 규제보다는 당근책을 점점 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나라별로 내놓고 있는 유인책들이 꼭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에도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국과 노르웨이의 두 과학자가 낸 논문인데요. 여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3가지의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내용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발견된 아미노산 배열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 근거는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이 독특한 지문들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 중국의 연구기관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강화하는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논문을 낸 두 과학자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해 왔다면서 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뭐 영국의 정보기관들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또 미국 FDA 전 국장도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은 이런 얘기를 모두 서구권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정보를 오히려 틀어막고 있는데 네.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저산소증은 미성숙 적혈구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128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미성숙 적혈구 방출을 유발해 저산소증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성숙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와 다르게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 인체에 저산소증을 유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기도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만 년 전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상어의 70%가 멸종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예의대 연구팀은 태평양 심해젓 회적물에서 물고기 이빨과 상어 비늘 화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에 물고기 이빨 대비 상어 비늘 비율이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상어 비늘 종류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시기에 줄어든 상어 개체 수가 백악기 대멸종 때 줄어든 상어 수의 2배 수준이라며 현재까지도 개체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디지털 ICT 해외 진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에는 관계부처와 수출산업계, 금융, 수출 전문 지원기관 등 3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과 단계, 목표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로템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분야 공사 작업자용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의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로템은 한전과 전력 분야 공사 작업자 안전 및 근력 보강용 로봇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 관련 실증과 사업화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최초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영국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았습니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2001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한 친환경 인증기관입니다. 삼성전자는 기흥과 화성, 평택 등 국내 5개 사업장을 비롯해 미국 오스틴, 중국 3곳 등 모두 9개 사업장이 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에는 수학적 비례 원칙과 지진에 강한 건축 기법이 적용돼 지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져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유적이 유네스코로도 지정된 석굴암인데요. 석굴암은 750년경 신라 경동왕 시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건축 기술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751년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창건해 774년에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3년이 걸린 큰 공사였습니다. 보통 인도나 중국에서는 바위산에 굴을 파서 석굴을 조성했는데요. 굴 속은 햇빛이 차단되고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서 여름에도 온도가 10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더운 기후에 있는 인도의 수도승들이 석굴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바위의 대부분은 매우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당시의 도구와 기술로는 바위를 파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또 석굴을 파다 보면 위쪽 흙이 누르는 힘으로 자칫 석굴이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아치형 구조로 만들면 위에서 누르는 힘을 골고루 분산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석굴암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굴은 습기가 잘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은 구름과 안개가 많이 생기는 지형이었는데요. 습기와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석굴암은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석굴암 바닥에 차가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차가운 물로 인해 석굴 내부의 습기가 바닥 쪽으로 모여들고 물방울로 변해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요. 이는 한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때 에어컨의 차가운 냉매 쪽으로 습기가 모여 습기가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 석굴암에는 돌과 돌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지붕 외벽을 둘러싼 자갈층도 제습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습하고 더운 공기는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수증기가 응축돼 자갈에 남고 공기는 차가워지는데요.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밀도가 높아 아래쪽으로 흘러 석굴암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송풍기 없이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부를 꾸준히 채워 안은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석굴암의 우수성은 완벽한 비율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의 비례는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는데요. 본존불의 얼굴과 가슴, 어깨, 무릎의 가로 길이는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인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인체 비율인 균제 비례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과학적, 수학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석굴암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석굴암 내벽을 콘크리트로 두르고 석굴암 아래로 흐르던 지하수를 막아버렸는데요. 그 결과 석굴암에 습기가 차기 시작했고 이끼와 곰팡이가 생기면서 벽면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은 화강석 벽도 손상시키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석굴암의 습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외벽 바깥쪽으로 약 1m의 공간을 두고 다시 콘크리트 돔을 씌웠는데요. 하지만 습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기계에 의해 습도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석굴암과 함께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유적이 있었으니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에는 그랭이 공법이라는 특이한 공법이 사용됐는데요. 이 공법은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은 뒤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정밀하게 깎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맞추는 것인데요. 여기에 동틀돌을 추가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틀돌이란 자연석들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 돌을 말합니다. 이러면 지진 같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도 이 대웅전의 기와장 일부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랭이 공법은 통일신라에 꽃을 피웠지만 이를 처음 개발한 국가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성들이 장대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랭이 공법 덕분이었는데요. 고구려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을 쌓는 땅에 있는 안반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돌을 안반의 모양에 맞게 다듬은 다음 안반 위로 그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땅에 깊게 묻혀있는 안반들이 성곽을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 기술로도 따라하기 힘든 선조들의 지혜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6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 예고 없이 번복돼 현장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침 변경 끝에 10일부터는 만 60세 이상만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하고 9일까지는 기존 예약제도 접종이 가능하게 정리됐지만 많은 국민과 현장 의료진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